도쿄 시내 주유소 앞에 1km가 넘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의 말입니다. 2026년 3월, 일본 전역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엔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전 155엔이었던 것이 1.4배로 뛴 겁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냉장 쇼케이스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곧 닥칠 것이라는 예고가 쏟아졌으니까요. 공장들은 생산을 멈췄습니다. 가정집은 난방을 끊었습니다. 열도 전체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60달러나 낮은 가격의 말입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약 1조 800억 원에 달하는 혜택이었습니다. 일본이 같은 교섭을 3천만 배럴 규모로 시도했다가 정중히 거절당한 지 불과 열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5년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설계한 저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낸 것을 일본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자원 외교 경험도 부족하다고 제가 직접 보고서에 적었던 그 나라가 말입니다. 지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댓글에 한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야마모토 케니치입니다. 63살입니다. 도쿄 교외의 작은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화분 몇 개를 돌보고 오전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뉴스를 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은퇴 생활이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매일 참을 수 없는 후회를 느낍니다. 저는 35년간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서 일했습니다. 석유가스과장으로 17년을 보냈고 에너지 안보국장으로 9년을 더 일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수입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한 사람입니다. 중동 산유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수십 번 앉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의에서 일본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제 이름은 적어도 일본 내에서만큼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꼴입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 동료들이 저한테 전화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직 시절에 주도한 에너지, 안보 전략이 이번 위기에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취약성을 비판하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고 그 기사들 중 많은 부분이 저희 세대의 전략 실패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후배가 얼마 전 아주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선배님, 잘 지내시죠? 한 줄짜리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자 속에서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냐는 물음 뒤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일본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중동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페르시아만 일대의 원유 수송이 불안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운항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가는 1월 말에 이미 배럴당 115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월로 접어들면서 135달러를 기록했고 3월에는 155달러를 찍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평균 유가가 배럴당 72달러였으니까 115%나 오른 겁니다. 일본은 에너지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 중동 의존도가 약 95%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불안이 생기면 일본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보고서에 써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대비하는 외교 전략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입니다. 일본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원래라면 한국이 더 큰 타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3월 18일,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시세보다 배럴당 $60 낮은 가격으로요. 한국이 절약한 금액은 약 1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00억 원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에너지 가격 인상을 12%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가격 인상은 68%였습니다. 한국 12%, 일본 68%.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다음에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것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겨울의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본사 회의실. 그날의 공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막 도시의 건조한 열기와 강하게 튼 냉방의 차가운 바람이 이상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아랍 전통 문양이 새겨진 조명이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고, 기다란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각국 원전 기업 관계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빼곡하게 정렬된 테이블 위로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건설 중인 고층 빌딩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날은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186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에 달하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수주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쿄 경제산업성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의 빌딩들이 보였고,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한국전력 주도의 팀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아레바가 탈락하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연합이 탈락하고, 일본 히타치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186억 달러짜리 계약을. 한국에서 원전을 수출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원전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를 따낸 겁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에너지 기획관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야마모토상, 한국이 됐다고요? 그래, 발표가 나왔어. 어떻게요? 우리 히타치가 훨씬 실적이 좋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격이겠지. 한국이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낮췄을 거야. 덤핑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러면 수익이 나겠어요? 글쎄, 첫 수출이니까 명분을 위해 미치고 하는 거겠지. 이런 건 한 번이야. 다음에 제대로 된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를 또 딸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아랍에미리트가 다음에도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보나?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바라카 수주는 운 좋은 가격 덤핑이고 일회성 사건이라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1년이 됐습니다. 바라카 원전 공사가 한창이던 시절, 아부다비 인근 사막 한가운데 한국 근로자들의 숙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다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1만 명을 넘었고 2019년에는 1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간판이 붙은 식당이 생겼고 한국 슈퍼마켓이 생겼습니다. 아부다비의 작은 한국 마을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2013년에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로 아부다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공사 현장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흰 헬멧을 쓰고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씩 버스에 가득했습니다. 새벽 6시의 차가운 사막 공기 속에서 그들은 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옆 동료와 작게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와 동행했던 중동 담당관 무라이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 공사 현장 인력이겠지. 그런데 저렇게 많은 인원이 오래 여기 있으면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랑 꽤 친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친해지면 뭐 어때? 공사 끝나면 돌아가면 되는 거지. 외교는 그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계약과 이해관계로 하는 거야. 그때 무라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랍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뢰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건 문화 이야기고 실제 국가 간 거래는 달라. 저는 단호하게 대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대화에서 무라이가 옳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판단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에너지 외교를 해왔고 그 방식은 언제나 계약 조건과 가격이었습니다. 관계나 인연 같은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하는 방식이 딱 그랬습니다. 수만 명의 인력을 보내고 오랫동안 현지에 머무르면서 관계를 쌓는 방식. 저는 그것을 가성비가 낮은 외교라고 봤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외교는 인적 교류 중심의 연성 접근법으로 장기적 전략 효과보다는 단기적 시장 확보에 편중된 방식이다. 일본은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계약 중심의 경성 접근법을 유지해야 한다. 그 보고서가 일본의 에너지 외교 기조를 10년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2015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방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습니다. 장갑차 부품, 훈련 장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천궁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규모는 약 4조 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에너지 안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방위산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었지만 에너지 외교의 맥락에서 이 뉴스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국장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방산 수출이 에너지 협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나. 보고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몇 개 판다고 원유 협상에서 특별 대우를 받겠나. 그건 너무 단순한 분석이야. 아랍에미리트도 에너지 장사는 비즈니스로 하지, 감정으로 하지 않아.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궁 미사일 수출과 함께 한국 기술진이 아랍에미리트에 상주하면서 운용훈련을 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원과 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장교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방산 수출 누적 금액은 약 5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사이에는 제가 과소평가했던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청사강당에서 후배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훈시하곤 했습니다. 에너지 외교에서 관계를 앞세우는 것은 낭만주의야.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해. 산유국도 결국 돈을 원하고 우리는 좋은 계약 조건으로 그들을 만족시키면 돼. 한국처럼 수만 명을 사막에 보내서 관계를 쌓는 것, 그게 진짜 비용이 얼마야. 그 비용으로 얼마나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는지 계산해 본 적 있어. 우리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야.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따낸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원전 수주와 에너지 협상은 달라. 원전은 기술 프로젝트고 에너지 협상은 상업거래야. 친하다고 해서 원유를 싸게 줄 산유국은 없어.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그 강당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워집니다. 2020년이 됐습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수주에서 1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제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것을 경이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예정된 기간에 완공되고 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핀란드 원전은 14년이나 지연됐고 영국 원전은 비용이 3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은 발악하는 일정과 예산을 모두 지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합니다. 바라카는 단순한 원전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 발언을 봤을 때 저는 살짝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에너지 협상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잘 짓는 것과 원유를 유리하게 구매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해 연말, 아부다비에서 에너지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의 수석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 뒤 리셉션에서 아랍에미리트 측 에너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상, 일본도 원전 협력을 고려하시면 어떨까요? 바라카 2단계 프로젝트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본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한국팀과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12년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묘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쌓아온 것이 생각보다 단단한 게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에너지 거래는 결국 가격과 물량의 문제야. 관계가 좋다고 해서 배럴당 1달러라도 싸게 줄 리 없어. 아랍에미리트도 상업적인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야.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깨어났을 때 세상은 제가 예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원유 장기 공급 협약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에너지 협력 전반에 관한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라카 원전 운영 수익의 일부를 아랍에미리트가 재투자하는 구조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라카 원전 4기 완공 기준 연간 발전량은 약 5,600메가와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충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6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원전 하나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인프라를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전력망 25%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2년을, 아니 앞으로도 수십 년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직원 중 가장 젊은 축에 속하던 스즈키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외교를 재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국이 바라카 원전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원유 협상력이 저희가 기존에 평가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비율이 한국 전체 수입량의 약 30%입니다. 일본에 대한 비율은 약 20%입니다. 그런데 거래 조건이 다릅니다. 한국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손을 들어 스즈키를 멈췄습니다. 아직 그걸 단정 짓긴 이르잖아. 더 확인해봐. 그것은 분석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스즈키가 나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낮게 깔린 구름으로 회색빛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이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위기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그 무렵 한국은 조용히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위기가 오기 2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존 원유 공급 계약을 더 포괄적인 에너지,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외교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는 관계를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대 가격으로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미리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해답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2026년 1월 7일 월요일 아침, 저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산책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끓여준 녹차를 마시며 뉴스를 켰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가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서 참새 2마리가 짹짹거렸습니다. 뉴스 화면이 갑자기 속보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 긴장 고조, 원유 선물 가격 장중 7% 급등. 저는 녹차를 내려놓았습니다. 호르무즈,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1%가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 해협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립니다. 이건 에너지 관료 시절부터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유가는 그날 하루 만에 배럴당 $108로 뛰었습니다. 일주일 후 $115를 넘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관련 채널들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전직 국장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나라의 움직임을 비교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움직임과 한국의 움직임. 일본은 1월 중순 경제산업성 차관이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불러 긴급 에너지 협력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월 중순 한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둘은 바라카 원전이 시작된 2009년부터 쌓아온 15년 관계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채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저는 오후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 아부다비 긴급 방문, 무함마드 왕세자와 에너지 안보 협력 회담. 저는 소파 쿠션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갔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통역 없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만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왕세자가 한국 대통령의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격식을 뛰어넘은 친밀감이었습니다. 그 이틀 후 일본 총리도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타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거절당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만났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배럴당 $60였습니다. 2월 중순이 됐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35를 넘었습니다. 일본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엔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학, 제조, 운송 업종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일본 경영자 단체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에너지청에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왔습니다. 비축유를 쌓고 중동 산유국과 협력을 다지고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치자 우리의 에너지, 외교 자산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일본의 전략 비축유는 당시 약 141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비축유는 약 121분이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일본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축유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추가 공급 확보 능력이었습니다. 비축유가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추가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에너지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서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월 말, 일본은 아랍에미리트에 긴급 원유 추가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3천만 배럴 규모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계약 물량만 정상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물량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검토 중. 저는 그 두 글자가 외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즉각적인 거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절입니다. 아직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파트너가 있는지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같은 시기에 아랍에미리트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저는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2월 대통령 방문 때 이미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고 3월에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제시한 조건은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60달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1,800만 배럴이면 총 1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00억 원의 혜택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답변은 추가 공급 불가였습니다. 같은 산유국에서 두 나라가 받은 대우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1만 8천 명이 사막에서 함께 땀 흘렸던 그 세월들. 약속을 지킨 12년의 시간들. 제가 비효율이라고 불렀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도쿄 시내 주유소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없어서였습니다. 조업을 줄이는 공장들이 생겼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식당들이 폐업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냉동식품 코너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도쿄의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로등 일부를 소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책 나갔다가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면서 35년 전 신입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오일 쇼크 이후의 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그 교훈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안보다.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동맹국과 신뢰를 쌓아라. 저는 그 교훈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천하는 방법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것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보내고 함께 살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짜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8일이 왔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쯤 아내와 함께 근처 슈퍼마켓에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계란 한 판에 680엔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420엔이었던 것이 60%나 오른 겁니다. 밀가루도, 식용유도, 냉동식품도 모두 올랐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 확보, 특별 우대 가격 적용.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막을 다시 읽었습니다. 1,800만 배럴. 시세보다 배럴당 $60 할인. 총 가치 약 10억 8천만 달러. 리모컨이 제 손에서 소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화상으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아드녹의 로고가 배경에 보였습니다. 양측 담당자가 협약서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손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화면 자막으로 세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유 확보량 1,800만 배럴. 공급 기간 3개월. 우대 가격 적용 근거는 장기 파트너십과 바라카, 원전 공동 운영 신뢰. 향후 에너지 협력 확대 방향으로 계획.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1,800만 배럴을 시세인 $155에 사면 27억 9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95에 사면 17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 차액이 10억 8천만 달러, 약 1조 450억 원입니다. 그 돈을 한국은 절약했습니다. 일본이 요청한 3천만 배럴은 거절당했습니다. 일본은 $155짜리 시장 가격의 원유를 사거나 다른 산유국에서 웃돈을 주고 구해야 했습니다. 이미 공급 부족 상황이었기 때문에 웃돈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저는 계산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이 받은 혜택 약 1조 원, 일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수조 원. 그 차이가 전부 외교의 차이였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그 다음 날 경제산업성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마모토 상 보셨죠? 봤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런 조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오래전부터 틀렸어. 관계 외교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우리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외교를 했던 거야. 그 말씀이. 한국은 2009년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인연을 쌓았어. 1만 8천 명의 근로자가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았고, 원전을 함께 지었고, 무기를 함께 만들었어. 그게 지금 1조 원이 된 거야. 전화 너머로 후배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3월의 도쿄.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거리는 예년보다 한산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 차를 두고 걷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봄이었지만 어디선가 어두운 그림자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 한 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3월 18일 이후 한 달간 양국의 상황 차이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1,800만 배럴을 국내에 유입하면서 비축 물량을 확충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80원 수준으로 안정됐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전년 대비 12%로 억제됐습니다. 공장들이 정상 가동을 유지했습니다. 수로비자 물가 상승률은 3.8%였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3월 내내 유가는 $155 안팎을 유지했고 일본은 시장 가격의 원유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엔을 넘겼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68% 올랐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12%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 폐업이 급증했습니다. 가계 소비가 급감하면서 소비자 물가는 7.2% 올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긴급 발표를 냈습니다. 2026년 일본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마이너스 0.9%로 하향 조정한다. 국내 총생산 손실 규모가 약 2.3%포인트였습니다. 같은 기관의 한국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2.5%로 소폭 하향에 그쳤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0.9%, 한국 플러스 2.5%. 에너지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신뢰. 손실을 계산해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일본이 추가로 부담한 원유 구매 비용은 약 8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제조업 손실은 약 15조 원이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손실은 약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일본의 에너지 안보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발생한 자본 유출은 약 5조 원 규모였습니다. 총 손실 추정액 48조 원. 반면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원유 할인 혜택 1조 원 직접 절약에 더해 에너지 안정화로 인한 제조업 유지 효과 약 7조 원, 내수 안정 효과 약 10조 원, 신용 등급 유지 효과 약 3조 원으로 총 21조 원에 달하는 간접 이익이 추정됐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48조 원, 한국 플러스 21조 원. 그 차이를 만든 것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결정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7년간의 인내와 성실함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특파원이 기사를 썼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원유 공급에서 한국을 명백히 우대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닌 15년간 축적된 신뢰의 산물이다. 한국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었음이 이번 위기에서 드러났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는 이번 사례를 관계 자산의 실증적 가치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은 2009년 이후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에 약 30조 원 규모의 무형 투자를 했고 이번 위기에서 1조 원 이상의 직접 이익을 확인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전문 매체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함께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이 필요할 때 함께한다.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외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 관계 자산이 없는 일본의 에너지 외교 한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들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제 시절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쿄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번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세미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은 지난 15년간 아랍에미리트와의 인적 교류, 기술 협력, 상호 투자 등 관계 자산 축적에 소홀했다. 반면 한국은 바라카 원전을 계기로 복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이번 위기에서 그 자산의 가치가 입증됐다. 제가 35년간 옳다고 믿었던 것이 30장짜리 보고서 한 장에 부정당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저는 이미 완전히 은퇴한 몸이었지만 전직 에너지청 국장으로서 한 강연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분석하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하지만 밤새 생각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도쿄 미드타운의 한 회의실에 에너지 전문가, 기업 관계자, 정부 관료 등 약 15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5년간 일본의 에너지 외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과 가격 중심의 접근이 가장 실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1만 8천 명의 근로자를 보내고 방산 협력을 하고 수십 년간 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낭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였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일상적인 교류와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 관료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한국이 오늘의 신뢰를 얻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내일 당장 시작해도 15년 뒤에 그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 젊은 관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이 15년 뒤에 일본을 구할 수 있기를.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쌓아온 것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186억 달러, 약 27조 원. 그 이후 12년간 약 1만 8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원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주말에 같은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며 라마단 기간에는 함께 금식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켰습니다. 예산을 지켰습니다. 2020년 바라카 원전 1호기 가동, 2024년 4기 모두 완공.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 수요의 25%가 한국이 지은 원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원전을 운영하는 기술진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앞으로 60년 이상 그럴 겁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방산 수출 5조 원, 천궁이 미사일, 장갑차, 훈련 장비.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 기술진이 아랍에미리트에 상주하면서 함께 운용하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약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연간 교역액은 25조 원이었습니다. 일본의 교역액은 45조 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역량이 많은 것과 신뢰가 깊은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빛 하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아랍에미리트 국민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 가정에서 저녁이 차려지고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그 불빛은 한국인의 손이 만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무함마드 왕세자가 한국 대통령을 15년간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철이 도쿄역에 가까워질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35년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신뢰는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거래의 전제라는 점입니다. 저는 거래를 잘하면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신뢰가 먼저 쌓여야 좋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우대 조건을 제시한 것은 한국이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관계 외교의 진짜 비용은 단기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1만 8천 명의 근로자를 보내고 유지하는 비용을 비효율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2026년에 1조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치 관계 비용과 1조 원의 이익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에너지 안보라는 무형의 가치를 합치면 이익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현장에 사람이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1만 8천 명의 한국 근로자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력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일상을 공유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공유된 일상은 어떤 외교 문서보다 강한 연대감을 만듭니다. 일본은 아랍에미리트에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바라카 원전을 일정과 예산에 맞춰 완공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공사 완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렵더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 증명이 위기 때 활성화됐습니다.
5번째로 깨달은 것은 에너지 안보는 군사력이나 돈이 아니라 신뢰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비축유를 늘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가격 협상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위기 때 먼저 전화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했고 일본은 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로 깨달은 것은 문화적 공감이 경제적 이익보다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아랍 세계에서는 개인적 신뢰와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기간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연대감은 어떤 계약 조항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전략적 선택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국이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경험도 없는데 너무 큰 모험이라고. 그러나 그 결정이 17년 뒤 1800만 배럴의 원유와 1조 원의 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에너지 관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본질을 가장 늦게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86억 달러짜리 원전을 짓고 수만 명의 인력을 사막에 보내고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15년간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한국은 감정적 외교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는 가장 정밀하게 계산된 장기 투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근차근 자산을 쌓고 위기 때 그것을 꺼내는 방식으로 한국은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을 일정과 예산에 맞춰 완공하는 것은 일본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못했습니다. 한국은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깊은 수준의 외교 자산을 아랍에미리트에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제시한 조건 중 하나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인력 양성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현지 인력을 훈련시켜서 언젠가는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스스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86억 달러짜리 계약에서 상대방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파트너십이고 그것이 15년 뒤에 1조 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에너지 외교를 35년간 했으면서 그 원리를 몰랐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도쿄 근교의 우리 집 정원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봄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에너지 위기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 아버지 시절 정책도 많이 언급하던데. 저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일에서 나도 책임이 있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처음이시네요. 오래 걸렸어. 인정하는데. 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정원에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공이 화분에 맞아 튀어 오르자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내가 재직 시절에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외교 방식을 비효율적이라고 봤어. 인력 낭비, 예산 낭비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한국은 저 아이처럼 오래 볼 생각으로 씨앗을 심었는데 나는 올해 수확만 생각했던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한국이 오늘의 결과를 얻기까지 15년이 걸렸어. 우리도 시작하면 15년 뒤에 결실을 볼 수 있어.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고. 정원에서 손자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른이 될 때쯤엔 일본도 더 나은 에너지 외교를 하고 있기를. 마지막으로 몇 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중동의 긴장은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에너지 위기는 더 자주, 더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약서와 가격 협상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자산을 쌓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에너지 안보의 진짜 기반입니다. 일본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에너지 외교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한계를 만든 사람 중 하나가 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에너지 담당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전략적 인내의 결과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무기나 돈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신뢰라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방식을 무시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 더 현명했습니다. 더 전략적이었습니다.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바라카 사막에서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일한 한국 근로자들, 수십 년간 약속을 지킨 한국 기술자들, 그리고 15년간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인내심 있게 쌓아온 한국 외교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 노력이 2026년 3월 18일 1800만 배럴로 빛났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결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도쿄 교회의 작은 집 정원에서 봄을 맞고 있습니다. 벚꽃이 한창입니다. 좁은 정원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고 아내가 키우는 작은 채소밭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녹차를 마시면서 뉴스를 봅니다. 정오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강연 원고를 씁니다. 35년간 에너지 외교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추진하는 바라카 원전 2단계 확장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2기를 짓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완공 시 아랍에미리트 전력 수요의 약 40%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에너지 협력을 태양광, 수소에너지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막의 햇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과 친환경 수소 생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과 일본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참혹합니다. 한국은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12%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가격이 68%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0.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외교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차이의 이름은 신뢰입니다. 계약서에 쓸 수 없는 것,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것, 하지만 수십 년간 성실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쌓이는 것.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지 않은 나라는 위기 앞에서 영원히 홀로 남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관계는 자산입니다. 신뢰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위기 때 가장 빛납니다. 지금까지 기름값 폭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UAE와의 15년 신뢰로 에너지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대한민국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